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미국은 중간 선거가 열리는 해여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소야대에서 남은 2년 임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등 좋지 않은 경제가 핵심 쟁점이어서 민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올해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열리는 해입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올해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이벤트가 많은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올해는 이제 워낙 더운 중동 지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항상 월드컵은 여름에 7월에 열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구촌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월드컵이 개막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잘 아시다시피 4년 중임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그 중간 그 4년 임기의 중간 2년이 될 때마다 이제 중간 선거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11월 8일 전국적으로 중간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특히 이 선거의 해, 정치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중간 선거는 대통령이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는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의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지만 연방상원 의원들, 연방하원 의원들, 주지사 선거, 이런 여러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대로지만 의회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가 바로 중간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연방상하원의 다수당이 될지 야당이 다수당이 될지가 중간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여대 야소 또 여소야대 이런 것이 이제 중간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참 흥미롭고요. 사실은 여소야대가 되느냐 여대 야소가 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워싱턴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것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연방상하원을 장악해 주는 게 그래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게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또 2년 후에 열리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이 되는 재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한 번으로 끝났죠. 그렇죠. 4년을 더 못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2020년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그 결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또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치르게 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선거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번 중간 선거는 지난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통상 선거에서는 좀 여당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고 결과가 좋으면 여당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 행보라든가 또 여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당으로서 치르는 선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2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인플레가 심화됐고 고유가 행진이 이어졌고 또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적으로 악재가 많았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아프가니스탄 철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어서 2020년 선거와 올해 중간 선거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했다고 합니다만 네. 그 차이는 거의 없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만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면에서 장악을 했다는 거죠. 공화당과 차이는 없습니다. 연방상원은 이제 50대 50 동수예요. 근데 이제 50대 50 동수일 때는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소속 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상원은 50대 50이지만 민주당이 51대 50으로 이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방하원은 435명, 435명이 정수인데 이 중에 민주당이 221명으로 다수당입니다. 근데 공화당이 209명, 공석이 5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221명인데 공화당이 209명이니까 그 차이가 12명밖에 안 나잖아요. 12명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연방하원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최악인 상황, 40% 초반,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30%대 후반까지 내려가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의 고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는 여당이 고전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미국 그 중간 선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공화당이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높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공화당이 뭐 뚜렷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인기가 많은 그런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화당이 정당으로서 어떤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한 선거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대단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네. 그런 선거가 이번 중간 선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신들도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지지층만 결집해 준다면, 그래서 선거에 나와서 투표를 해준다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신승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민주당도 은근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번 중간 선거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선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예측을 보면 전국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것 같습니다만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또 다르죠. 맞습니다. 이 전국 선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예측하자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다른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죠, 캘리포니아가. 또 민주당의 아성인 곳,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또 민주당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국 선거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또 지금 나오는 예측과는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압승을 자신하는 근거는 역시 주지사 선거죠. 맞습니다.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특별 기사를 통해서 캘리포니아 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주지사 선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굉장히 싱겁게 지금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폴리티코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리콜의 위기를 맞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정치적 위기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콜을 당할 뻔했지만 아이러니한 것이 리콜의 위기를 벗어나니까 오히려 게빈 뉴섬 주지사의 입지가 대단히 탄탄해졌어요. 아주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재선될 게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유력 후보들이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할 정도로 질이 멸렬해진 분위기고, 도저히 게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선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포기했다고 폴리티코가 분석할 정도로 지금 캘리포니아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인 게빈 뉴섬 주지사 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 선거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승산이 거의 없는 주지사 선거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워낙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뭐 스윙 스테이트나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선거 캠페인을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보이는 선거에만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지사 선거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대신에 그런 자금과 노력을 다른 데 쏟아붓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선거가 주검찰총장 선거, 주회계감사관 선거, 주보험 커미셔너 선거 등이 되겠습니다. 검찰총장, 회계감사관, 보험 커미셔너에 쪽에서는 공화당이 그래도 좀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주 회계감사관, 주 보험 커미셔너가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게빈 뉴섬 주지사에 비하면 이런 선거에서는 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승산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검찰총장, 회계감사관, 보험 커미셔너에 집중한다는 게 공화당의 캘리포니아 선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연임하더라도 주 검찰총장이나 회계감사관 등을 차지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공화당도 가장 원하는 건 주지사죠. 그렇지만 뭐 지금 현실적으로 게빈 뉴섬 주지사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럼 게빈 뉴섬 주지사 연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 검찰총장이나 회계감사관 등의 자리라도 공화당 인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로서 캘리포니아 주정을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핵심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나 회계감사관 등의 공화당 인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게빈 뉴섬 주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화당은 캘리포니아 권력의 핵심인 주지사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나 회계감사관이라도 가져가서 민주당의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지사가 아닌 주 검찰총장이나 회계감사관 등에 도전하는 것도 뭐 결코 쉽지 않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이나 회계감사관 선거도 공화당 입장에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열세입니다. 도전자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공화당의 유력 후보들이 공화당 소속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선거에 앤 메리 슈버트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소속입니다. 네. 이 앤 메리 슈버트 후보가 세크라멘토 카운티 검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근데 원래는 공화당 출신이에요. 근데 이 주 검찰총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공화당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했고요. 캘리포니아주 보험 커미셔너 선거에 나선 로버트 몰라 후보 역시 무소속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몰라 무소속 후보도 원래는 공화당 소속이었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보험 커미셔너에 도전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의 전략이 뭐냐면 유력한 후보인데 공화당 후보라는 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굉장히 디스어드밴티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소속이란 걸 벗어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이미지가 요즘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공화당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공화당의 후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는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공화당이 내세우는 이번 2022 중간선거의 핵심 전략이 유력한 후보들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런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그만큼 공화당을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소속 출마는 유권자들 눈에 꼼수로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공화당 출신인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다. 이런 것 등이 이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공화당인 것과 무소속인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거죠. 극보수는 아니고 좀 온건 보수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들의 노리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면서 동시에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의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까지 겨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화당이지만 무소속으로 나가는 후보들이 노리는 점은 한마디로 표의 확장입니다. 공화당 타이틀을 걸고 나가게 되면 공화당 유권자들 표밖에 못 얻는데 공화당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나가면 공화당 유권자 플러스 무당파 유권자들의 표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화당의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도 사실은 지난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민주당이 연방상원을 다 차지하고 나서 2년 동안을 살펴보면 사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딱히 민주당이 그렇게 이쁘다거나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집권한 2년 동안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딱히 호감은 아닌데 그렇다고 공화당을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찍어주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좋은 캠페인을 펼친다면 민주당은 별론데 공화당은 찍어줄 수 없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전략이 먹혀든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공화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2년 전에 승리한 일부 지역을 노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곳이 모두 한인들이 현역 의원인 곳들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그 2020년 선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영킴 그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39지구에서 영킴 연방하원 의원 또 48지구에서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그 달라졌죠, 지역구가. 그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구가 이제 그 개편이 되면서 영킴 연방하원 의원은 40지구에 나오고요.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은 45지구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볼 때는 영킴 연방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이 2020년에 애당초 당선이 된 것도 사실은 그 후보들이 강하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약한 후보를 냈고 현역 의원이 리타이어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어부지리성으로 이겼다. 이렇게 민주당 쪽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구 획정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는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을 상대로 모두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노리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노리는 것은 공화당이 가져간 연방하원 의원직을 도로 뺏어오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민주당이 강력하게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영킴 하원 의원과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인데요. 지금 40지구에서는 아시프 마흐무드 후보, 민주당 소속이죠. 이 아시프 마흐무드 후보가 영킴 연방하원 의원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선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45지구에서는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에게 제이첸 후보가 지금 그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40지구와 45지구가 모두 온건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미셸 박스틸 연방하원 의원과 영킴 연방하원 의원이 고전할 것으로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굳건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공화당이 진보의 텃밭에서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빼앗겼던 일부 의석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영킴 연방 하원의원과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대결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